모든 지식들이 총망라된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더라고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나? 네. 사람은 변하는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들은 뭐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데까지 가는 게 그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야 이게 사랑인가 했는데 부정맥이다 뭐 이런 거.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새해 첫 세바시 나머지 45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초에 맞게 변화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정말 가능할까요? 나이 들수록 변화, 성장하는 거 힘들다고 믿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삶의 태도라는 책의 저자, 그리고 경희대 정신과의 방건호 명예 교수님 모시고 한번 그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삶의 태도라는 책을 좀 예. 이번에 새로 내셨어요. 예. 제가 책을 보니까 되게 이 정신 분석학의 어떤 예. 집대성, 그리고 뭐 문화예술, 영화, 사회까지 모든 지식들이 총망라된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더라고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진짜 핵심 메시지 그것만 하나 뽑아봤는데 네. 바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변화. 예. 우리는 변할 수 있나? 예. 사람은 변하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3살 벌은 뭐 8가지 간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변화를 너무 이렇게 거창하고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책에서 변화라는 용어보다는 시프트라는 용어를 좀 쓰게 됐습니다. 그 지금 구 PD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증거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또 사회문화적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들은 뭐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의 뇌가 어른이 되고 나면 잘 안 변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나이가 이제 머리가 굳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3, 40년 전부터 실제로는 나이가 들고도 뇌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발달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뭐 70, 80, 90이 된 분들도 우리 이제 흔히 기억에 관여하는 그 해마라는 조직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거든요. 원래는 뇌는 세포 재생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네. 다르게 지금 증명이 된 이제 건가요? 동물 실험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노인들 사실 이제 부검하면서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분들한테도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은 노력하면 나이가 들고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야, 그건 좀 반가운 얘기인데요. 굉장히 저희도 놀란 거고요. 사실은 그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80년 이상 그 하버드 대학생들 대상으로 쭉 지금 연구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요. 그랜트. 하버드 그랜트 연구. 예. 거기서 이제 행복의 조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 한 75세 이상 젊을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75세 넘어간 분들 중에 뭔가 이렇게 성격도 바뀌고 굉장히 좋은 방어 기제라는 것들을 구사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미 75세 이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의 어떤 사람이 그렇죠. 70대의 이 사람 됐을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증거군요. 거죠. 예. 아까 뭐 시프트라는 개념을 예, 잠깐 언급하셨는데 책에도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요. 이 시프트 영어 단어인데 이게 변경하다, 바꾼다, 바꾼다 이런 그렇죠. 뜻이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제가 사실 이 단어를 좀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온 게 사실 이제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 야구 보시는 분들 사실 많이 들을 텐데요. 그 수비팀이 이제 공격이 바뀔 때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에 맞춰서 수비 위치를 바꿉니다. 살짝. 이제 그걸 이제 수비 시프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원래 자리에 있었으면 잡을 수 없는 공을 이제 그 타자의 성향을 알고 위치를 옮겨서 잡아내죠. 장타자냐, 그렇죠. 뭐 단타를 치는 타자냐.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많이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약간 위치를 바꾸면 굉장히 큰 성과를 일으키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변화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좀 크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쉬프트라는 건 그런 겁니다. 몇 발자국만 움직여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어떤 승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변화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고 쉬프트라는 말이 이제 영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차이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쉬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뭐 변화하면 진짜 되게 거창한 거 많이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새 사람이 돼야 되고. 난 진짜 여기서 독자에서 이제 작가로 나는 변화할 거야 이러면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쉬프트는 약간 그 변화보다는 좀 작은 규모 혹은 작지만 범위의 변화고. 뭔가 확실한 목표가 있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변화를 쉬프트로 대신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표현하셔도 될것 지금부터는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작은 변화 혹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변화를 쉬프트라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됐고, 네.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시작이요. 어디서부터 이 쉬프트의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속담에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걸음을 뛸 때 가능하면 좀 쉽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제가 게임할 때 보면 애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끝판왕 보스를 잡겠다. 물론 뭐 결국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다람쥐도 잡으러 가야 되고 뭐 마을 사람들이 주는 어떤 미션도 하고, 그래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이템도 모아야 되고 그럼요. 경험치도 한참 쌓아야 걸리죠. 되고. 그렇죠. 경험이 쌓여야 이제 보스하고 붙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한 걸음을 보스한테 바로 가겠다가 아니라 다람쥐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요즘에 이제 또 새해가 되니까 뭐 이렇게 목표들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운동 목표도 세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운동 안 하던 분이 갑자기 내가 다음 달 3.1절 뭐 풀코스 마라톤 나가겠다.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아주 실천 가능한 거, 내일부터 퇴근할 때 뭐 월수금 뭐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걷고,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좀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성취감도 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제안을 하셨던 작심삼일을 작심삼일. 작심삼일을 되게 재밌게 네. 변화를 주셨던데. 그 저도 뭐 결심을 해마다 많이 하고 연초하는데,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거 봐서는 뭔가 사람들이 그래도 사흘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흘만 가게 목표를 잡자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큰 목표보다는 사흘 동안 달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사흘 뒤에 또 내가 했네. 그 자신감이 생기면 그럼 한 3일 더 해볼까?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어떤 유머라고 봤는데 네.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저는 3일 동안만 성취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렇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흘 동안 해서 달성하고 하루 파티하고 또 다음 3일 또 해보고 이렇게 되게 100% 성공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확률을 높이는 게 확률을 중요합니다. 높이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우리 삶을 이렇게 생각할 때, 변화를 생각할 땐 조금 더 막 성취감이 더 크고 내 인생을 좀 바꿔줄 것들을 목표로 좀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진 않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작은 성취, 작은 목표 이런 거를 좀 세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욕심이 커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야망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좀 큰 목표를 갖는 건 좋은데, 그럼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동력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의 뭐 격려도 있고 나의 결심도 있고 한데 결국은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나한테서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나를 움직이는 힘의 발단은 아마도 만족감, 성취감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가리킬 때
뭔가 이렇게 목표를 주잖아요. 너 일주일 동안 뭐 매일 학습지 몇 장 하면 내가 상품을 줄게. 근데 그 일주일이 어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길고 어떤 아이들한테 굉장히 짧거든요.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어린이집 다니는 애한테 너 일주일 동안 인사 잘하면 내가 상품을 줄게. 아이가 일주일 내내 그걸 기억할 수도 없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실패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뭐가 엄마가 자기한테 요구했는데 자기가 못 해내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잘 안 되나? 이거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죠. 근데 사실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좋은 일, 격려,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만족감이 있으면 더 해볼까 하는 의욕이 나는데 자꾸 실패를 하고 나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하는 게 좀 겁이 나죠. 그래서 흔히 이제 요즘에는 보통 고착형 마인드셋하고 성장형 마인드셋 개념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데 고착형인 애들은 안 될 텐데, 난 안 돼.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목표가 거창하다 보면 사실은 본인한테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좀 쪼잔해 보이지만 작은 목표를 달성해서 만족감을 쌓아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에 저도 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싶은 게 뭐냐면, 그 고착형 마인드셋, 성장형 마인드셋, 그게 이제 캐롤 드웨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쵸. 이게 작은 성취가 우리를 좀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캐롤 드웨이 쓴 책에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평가를 할 때 패스 페일로 하는데 패스는 좋은 거지만 페일 그러면 나는 이제 끝이다. 낙제, 뭐 실패. 그렇죠. 이러니까. 근데 아마 그분이 하신 실험 중에 이제 페일이라는 용어 대신에 아직이라는 거. 그렇죠. 아직 끝난 건 아니네. 한번 다시 해볼까? 의욕이 나는데 페일 해버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의욕이 굉장히 사라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은 소아정신과 전문이셨으니까 이제 그 아이, 유아, 청소년들의 사례를 많이 드시기도 하지만 또 이걸 듣는 분들은 이제 성인들이시잖아요. 성인의 경우에 이 실패의 경험들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나 해봤는데 안 돼. 막 작년에 초에도 그랬고, 그렇죠. 올해도 이제 신년인데 내가 목표 세웠는데 뭐 조금 비교적 작은 거 세워봤는데 또 벌써 끝났어. 벌써 지금 오늘 녹화 기준으로 9일째인데 그렇죠. 이런 자꾸 실패의 경험이 성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렇죠. 근데 애들하고 성인하고 아마 큰 차이가 있다면 애들은 사실은 아직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어도 만회할 힘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어른은 아마 어느 날 커서 어른이 돼서 한 번 실패한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실패를 하고 있다면 대개는 어떤 우리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져 버려서 동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 책에서도 좀 썼지만 메타인지라는 게 굉장히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흔히 우리 다 알고 계신 것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소구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우가 이제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계속 깡충깡충 뛰는데 높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저는 포도가 쉬어서 이제 못 먹어. 자기 합리화로 합리화를 하는 했죠. 사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화 됐으니까 이제 그래 못 먹을 거니까 안 되지 뭐 가버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실패죠. 그렇죠. 실패인데 그렇죠. 여우는 마음의 상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합리화가 됐으니까. 하지만 여우는 포도를 먹을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발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인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실패해서 자기 인지 기능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메타인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실패를 바탕으로 자기가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게 아마 메타인지의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고 이걸 결국 내가 먹으려면 발판을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친구 여우들을 데려와서 타고 올라간다든가 결국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합리화하고 나서 끝나면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죠. 이게 뭐 메타인지라는 게 좀 궁금해지는데, 이게 뭔가
우리의 어떤 생각에 혹은 삶의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게 메타인지인가요? 혹시 이제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좀 뭐 접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네네. 다른 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또 이솝우화 중에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있죠. 아, 예. 그 메타인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인 것 아, 같은데요. 그렇군요. 누가 봐도 토끼는 거북이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빠르죠. 원래 당연히 거북이를 빠르죠. 이기죠. 그 시합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예, 같죠. 예. 근데 어쨌든 시합이 붙었고 그 토끼가 생각해 자기는 절대로 질 수가 없죠. 근데 토끼가 인지한 것 중에 간과한 거는 가다가 자기가 낮잠을 자면 사실은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거북이는 자기가 느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자기는 쉬면 안 되고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끙끙거리고 가야 이길똥말똥 하니까. 거북이는 갔죠. 토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낮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한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거북이는 자기의 문제를 잘 알고 그 자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를 굉장히 그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은 없었던 자기의 약점이나 문제나 실패를 되돌릴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데까지 가는 게 메타인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 생각이나 인지라고 부르지 않고 네. 왜 메타인지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나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인지하시는 분들이 인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식을 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인지라는 거는 그 인지한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솔루션을 찾고 또 자기 자신을 좀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힘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약간 변화를 도모하려면 나의 메타인지를 잘 써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또 방어기제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 이제 아까 그 여우가 포도를 따먹지 못하니까 아유 저 뭐 못 먹을 거니까 쉬어서 못 먹을 거야라고 합리화하고 자기를 좀 안심시키고 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또 방어 기제라고 예,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어 기제도 보면 아주 그런 지금 여우가 쓴 방어 기제는 좀 미숙한 거죠. 자기가 실패한 걸 인정하지 않고 마음은 편하겠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메타인지도 그렇고 메타인지가 결국은 어떤 성숙한 방어 기제를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결국은 제가 이 책에 그거를 좀 다 이렇게 너무 많이 내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모아놓은 이유는 자기한테 필요한 걸 찾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발전하자는 거니까 사실은. 예. 그 방어 기제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그러세요. 같은데. 네. 아까 이제 방어 기제란 말도 어쩌면 이제 네.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예. 책에서는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를 써야 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은 이제 방어 기제라는 용어는 정신 분석이나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주로 쓰는 용어였거든요. 근데 아까 그 하버드 그랜트 연구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제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내셨는데 하버드 그랜트 연구가 이제 뭐 80년 가까이 해오니까 그 이제 대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찾아낸 게 이게 나이가 들면 사실은 성숙해지는 거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방어 기제까지 성숙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하버드 그랜트 참가자들 중에 이제 75세 넘어서도 자기한테 유익한 성숙한 방어 기제를 쓰는 분들이 있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자기 나이 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자조적으로 아유 이 나이에 뭐가 되겠어. 경우 많죠.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는 거죠. 나도 좀 편해지고.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제자리에 주저앉을 거냐 하는 거죠. 나아가려면 나를 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붐업시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유머는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일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쓴 책인데 어떤 이제 노인이 어떤 여자분을 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야 이게 사랑인가 했는데 부정맥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조적일 수도 있는데 유쾌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나를 그냥 아. 제자리에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 부정맥이네. 그럼 그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니까 뭔가 더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 방어 기제라는 거는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을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제 상사가 이제 구 PD님이 이제 아래 PD들 막 괴롭히면 아래 PD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내 직장을 옮기든지 어떻게 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자기가 실수를 해서 야단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탓을 하는 거죠. PD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인간이 좀 그 투사라는 방법이 있는데 내 문제를 저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랫사람이 우리 구 PD가 좀 이렇게 성깔은 좀 그렇지만 배울 게 많다. 뭘 배워야 될까? 내가 야단 맞은 거는 좀 있고 저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동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애들이 자꾸 이렇게 크면서 자기 아빠를 동일시하고 하면서 좀 더 멋있어지고 싶고, 뭐 힘도 세지고 싶고,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밥도 열심히 먹고. 굉장히 성숙된 방어 기제죠, 사실은. 그렇군요. 예. 방어 기제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근데 거기서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도 내가 좀 성숙한 어떤 그렇죠. 선택에 그렇죠. 의해서 그 기제를 선택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라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프트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걸 자꾸 잊어먹는 거죠. 아, 그건 무슨 뜻인가요? 내가 당연히 주체인데. 그쪽 근데 아까 이제 아랫사람이 내 잘못인데 아하. 저쪽으로 던졌잖아요. 구 PD님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마음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예. 아, 그러네.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래, 저 사람이 그렇지만 내가 한번 배울 게 있나 보자. 동일시하자. 그렇게 되면 내가 발전할 수 있죠.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아, 그때 이제 난 투사를 쓸 거냐, 그렇죠. 동일시를 네. 쓸 거냐는 네. 바로 메타 인지적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쓰겠다. 그렇죠. 네.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네. 우리가 또 이제 나이와 변화 이걸로 좀 나이요? 넘어갈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그렇죠. 뭐 잠깐 초반에 언급하셨습니다만 나이 들수록 뭐 뇌가 네. 굳어진다. 예. 사람은 더 나이 들수록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많은데 예. 나이 들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내가 좀 더 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지 정말 이게 쉬운 일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나이를 탓하는 것도 이제 좀 미숙한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내 탓이 아니니까, 나이 탓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나이가 들고서 뭔가 이렇게 변신을 이룬 분 한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좀 드려볼까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KFC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KFC를 만드신 분이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1890년생이고 그 샌더스라는 분이거든요. 코너 샌더스. 그 할아버지. 이게 모양 하얗게 하고 그분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 본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불행하게 생활하셨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어떤 ADHD 연구하다가 그분도 샘플로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됐는데 한 50이 될 때까지 직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야간 대학에서 법학을 해가지고 법률사무소도 열고. 진짜.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클라이언트들하고 싸워서 또 망하고. 근데 이분이 요리하는 걸 좋아하셨고 요리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취미 삼아 하던 요리를 가지고 이제 닭고기 요리를 만든 거죠. 그거는 자기가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망하고 나서 만든 게 치킨집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분이 변호사 망하고 그다음에 주유소도 했는데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이제 간이 음식점처럼 뭘 팔잖아요, 음식을. 자기가 이제 닭튀김을 해서 팔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해서 레스토랑을 열고 한 50세부터 쭉 하시다가 또 그것도 또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그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가 됐을 때 65세쯤 됐을 때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막 말아먹고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지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우울해지고 그럴 것도 같은데 참 대단하신 게 이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걸 뭔가 이렇게
그 사업 마인드로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든 상호가 KFC죠. 켄터키 프라이 치킨. 이분이 켄터키에서 장사를 많이 하셔서 근데 이제 그게 대박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65세에 사실 창업을 해서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더군다나. 그래서 그분 사례를 저도 보면서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책에서 소개했는데 어떤 우리가 쉬프트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이분한테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그렇죠. 이제 회복 탄력성으로 그 연세대학의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번역하셨고 정신과에서 주로 이제 회복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그분은 약간 실패를 메타 인지적 어떤 성찰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배운 걸 계속 써먹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를 계속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게 저는 이제 메타인지적인 개념에다가 회복력까지 갖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또한 사례를 들어드리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 사례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프랑스의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 로베르 마샹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67세인가요? 저랑 그분도 이제 비슷한 나이에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에 나가고요. 그렇게까지만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데 이분이 이제 10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100세가 되면서부터 뭔가 기록에 자꾸 도전을 하셨어요. 100세에? 네. 그래서 101살 되던 해에 1시간에 아마 4km를 달렸을 겁니다. 시간 24km의 속도로 1시간에 24km를 가신 거죠. 그러니까 24km 속도. 예, 예. 시속 24km로 가죠. 101세가. 101살에. 그리고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103살에 26km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리셨네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어떤 그 발달할 수 있다는 산 증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그 프랑스의 그 신체 생리학자들이 이분하고 연구를 했는데 101살 때 이런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뭔가 증진될 수 있느냐, 그 폐활량부터 시작해서 페달링 속도나 이런 게 해서 논문으로 그게 발표가 됐거든요. 103살이 될 때까지 2년 동안 트레이닝하고 확인하고 해서 결국은 100살이 넘었는데 증진되는 결과를 신체적으로 예, 증진이 되는 사례. 예. 그래서 저는 그분 사례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반성을 좀.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신체적 조건이 약간 특이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분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키도 작고요, 몸매도 작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어떤 그런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소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소식하고 채소를 많이 드셨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낙천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신체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태도가 남다르다. 그렇죠. 그분의 삶의 태도야말로 제 책 제목도 삶의 태도지만 맞아요. 그분을 본받는 게 훨씬 더. 네. 그렇구나. 근데 뭐 이제 위인들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그분은 위인은 아니죠. 그냥 일반인입니다, 사실. 그냥 위인이 됐죠. 100세의 그런 기록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비슷한 나이 또래의 시프트를 하신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시점에 언급하신 두 사람이 이제 시프트, 인생의 변화를 겪는 그 시점에 이제 이르셨는데 교수님의 변화 뭐 이렇게 좀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한 30년 정도 일하던 병원에서 은퇴를 했는데 이제 은퇴하기 전에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이 조직을 떠났을 때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커리어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어가야 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자랑 같긴 하지만 제가 이제 30년 정도 있는 동안에 한 논문 한 300편 정도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쓰셨네요. 되게 이제 방학 때 빼고 한 달에 한 편씩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더라도 계속 이걸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런 출판사하고 또 연결이 돼서 제가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분들을 주로 만났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사실 제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런 그
지식이라든가 그런 경험들이 일반인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출판사 쪽에서도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또 책을 쓰게 됐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일 쪽으로 계속 시프트를 하게 돼서 굉장히 저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제 뭐 의사로서 네. 혹은 뭐 선생님으로서 네. 에서 쉬프트 되는 거군요. 거기서 작가로. 저자로. 어떻게 보면 이 제가 만나는 오디언스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환자분들이었고 일반인들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교수님은 그렇게 잘 변화를 이제 첫걸음을 떼신 건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경우 뭐 사실은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이 직장을 떠나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좀 불안한 게 있었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대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일반인들도 대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때 이제 어떤 그 타개하기 위해서 시프트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처음에 시프트하기를 원했던 그 이전 상태하고 앞으로 원하는 상태를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했을 땐 불안이 사라지나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혼동할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불안을 극복하자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극복하는 거하고 불안을 없애자 하고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를 싫어하니까 불안을 없애자. 근데 없애면은 굉장히 곤란한 거죠. 불안을 없애면 곤란하다. 그렇죠. 극복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불안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사람으로서 불안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까? 그렇죠. 화날 것 같은데. 그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정서 중에 하나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렇죠. 것이군요. 혹시 그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애니메이션 그쵸, 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 불안이 나오죠. 불안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불안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다. 사춘기 들어가면서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불안이라는 게 어떤 실수도 많이 하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아주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생존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유류 중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사실은. 달리기도 잘 못하고, 나무에도 못 올라가고, 맞죠. 물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굉장히 포유류 중에 가장 선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 나를 해칠까 봐 불안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또 뭔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불안은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동반자죠. 변화의 동력이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복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불안이 없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럼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변화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우리가 변화를 좀 앞두고 이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 몇 가지 책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또 뭐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뭐 이런 약간 뭐 자존감 문제, 낮아지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 높아지진 않거든요. 대다수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자존감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30년쯤 전에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자존감 공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존감 공식이요? 예, 자존감 이퀄 분모가 계획이고 분자가 성공입니다. 성공을 계획으로 아니, 그 계획한 게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렇죠. 계획한 게 그렇죠.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작은 목표를 자꾸 이뤄내서 성취감을 얻고 성공하자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존감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분자가 실패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면 자존감은 자꾸 떨어지고. 그 로젠버그라는 분이 이제 자존감을 측정하는 표를 만드셨는데, 물론 이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량화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한번 10문항 정도니까 체크해 보시면 이제 30점 만점에서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해보시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가 좀 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 척도 문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존감을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신 피디님인데 이분이 속으로 나는 내 자존감 척도해 보니까 굉장히 점수가 낮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또 반대로 뭐 어린아이가 우리 남이 볼 때는 애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뭐 하루 종일 그치, 먹고 자고 놀고 싸고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아빠한테 자랑하죠. 아빠 아. 내가 낮에 밥도 혼자 먹고 낮잠도 혼자 자고 아하, 그렇죠. 다 혼자 했다. 화장실 응가도 혼자 했다. 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냐는 거죠. 그러네요. 자존감의 주체는 결국은 본인이라서 말 그대로 자존이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은 존중해 주지 않죠. 그거는 본인들이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삶의 태도라는 이번에 새로 내신 책에 이제 이게 되게 유용한 게 우리가 좀 이런 시프트를 추구하고 잘 성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도구들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올해로 정신과 의사로 한 41년 차가 됐거든요. 이제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아까 제가 많이 배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한테 배운 것들이 사실은 다른 눈을 돌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는 거죠. 유머도 있고 유머, 그 회복력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또 메타인지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긍정심리학. 예. 그래서 환자들하고 제가 그동안 작업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함께 했던 것들이 그 이론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한 거거든요. 그 중에 또 요즘에 이제 최근에 긍정심리학이라는 개념도 있어서, 긍정심리학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좀 요약을 하면, 약점보다는 장점, 강점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의 강점.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아까 이제 불안도 나타나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내가 살면서 만족스러웠던 부분, 행복했던 부분을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거를 강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 마음을 갖자는 게 이제 긍정 심리학입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그걸 다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자기가 뭐 취사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내서 계속 그 노력을 하시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겠네요.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저희에게 유용한 말씀이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변화를 앞에 두고 이게 연초인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는 왜 변화해야 되는가? 변하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는가? 난 지금 삶에 만족스러운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있을 같은데. 근데 왜 우리가 좀 우리 삶에서 변화를 좀 추구해야 하는지 그런 좀 뭐랄까 궁극의 의미라고 할까? 이걸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한번 마칠까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변화를 굉장히 좀 즐기는 그 삶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들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변화에 대한 DNA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화의 DNA의 증거를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폐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폐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이렇게 혈액순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거든요. 태어나는 순간에 숨을 쉬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뭔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숨을 쉬죠. 변화를 한 거죠. 시프트 한 거네요. 예, 시프트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시프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한테 있는 속성 중에 이 쉬프트에 대한 DNA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고난 기질이라서
그걸 자꾸 찾아가는 게 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변화는 우리 DNA에 내재되어 있는 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추구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고 네. 우리 삶이 좀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